자, 이제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힘 경선을 이렇게 1, 2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솔직히 딜레마가 있어요.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는 문제가 아무리 저쪽에서 네거티브를 해서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게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목소리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이낙연 까는 쪽으로만 주장창 가면 이게 민주당 경선에 도움이 될까 하는, 제가 지지난주인가 엄청 화를 낸 사건이 하나 우리 방송 중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이낙연만 죽여줘. 요 니즈를 뭐랄까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게임에서 있잖아요. 그 상대가 하고 있는 짓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게 거의 100% 확률을 갖고 있을 때 계속 이낙연만 때리다가 뭘 놓치냐면은 윤석열을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는 분명히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킬 것이냐가 진짜 딜레마예요. 어젯밤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지하는데 호남 사람들을 너무 비하하는 방송도 봤다. 푸나 당신이 좀 뭔가 이걸 좀 제지시켜달라 하는데 그분의 답답함이 반은 이해가 안 됐고요. 반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반 이해가 안 된 건 내가 남의 방송을 뭐라고 거기 하라 하지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송의 특성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는 윤석열보다 이낙연 후보가 훨씬 더 나빠 보이는 그 작시현상을 주고 있는 건 분명히 이낙연 캠프가 맞지만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이재명한테 도움 되느냐 이런 고민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카인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먼저 동생을 죽였잖아요. 야, 똑똑해 역시. 아니 이게 원래 같이 살부대끼고 사는 사람이 더 믿거든요. 그리고 그 당내 경선을 해보면요, 당내 선거를 한 사람이 소송 제일 많이 해요. 상대 당은 사실 우리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해요. 예,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야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뭐 주위에 몇몇 정치인분들, 뭐 캠프에 소속된 분들끼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몰입해서 들으면 아, 왜 이런지는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원팀에 대한 얘기 혹은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막 싸우다가 본인들끼리 뒤에서 화해하고 끝날 문제면 굳이 이렇게까지 저도 걱정을 안 하는데, 설령 사람들끼리 화해했다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받은 상처, 그거는 맞습니다. 누가 봉합할 것인가? 이것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웃고 뭐 손 만세하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고, 그 지지자들이 그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걸 본질을 놓치게 되면 결국엔 민주진영에 타격을 받게 되는 차원에서 저도 되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당연히 후보가 될 거라고 인식되던 후보였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미미했던 후보가 어떤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서 후보가 된 케이스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가 될 거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후보였었고, 근데 이재명은 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봐요. 그 비주류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는 비주류를 막 때리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 못 보겠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네가 후보가 돼도 우리 인정 못한다. 여기까지 보이니까 지금의 그 대한 언론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새날 시청자 하면 새날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국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뭐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든지, 뭐 물론 그쪽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어떤 극한의 네거티브 상태에서는 일단 시청자나 지지자들이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광분의 상태로 계속 돌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은요, 그래놓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 화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폭 예를 들어볼게요. 조폭 그 두목들이 밑에 이 행동대장들한테 흔히 칼질해.
이렇게 하면 밑에 행동하는 애들은 막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끼리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조폭이니까 일본 표현을 쓰겠습니다. 영역 나와바리 합의가 되고 하면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합의해버립니다. 그럼 밑에 서로 이제 칼질하고 했던 이 행동대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화해 못하는. 저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나중에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특히 저는 그 정세균 후보님이나 정세균 후보는 네거티브 별로 안 합니다만은 이낙연 후보님이나 이번에 혹시나 이 경선을 진다면은 다음 정치를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은 예를 들자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이 우리 후보를 계속 밀고 간다. 다음 무슨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후보를 계속 밀고 간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이기는 후보한테 투항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자, 그런데 투항을 했다. 근데 그 밑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퍼나르고 이 네거티브를 이거 댓글을 도배를 했던 그 지지자들의 가지는 허탈함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굉장히 그 상실감을 느끼고 정말 이 투표하기 싫어지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정이입해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했거든. 악인으로. 그렇죠. 악인으로 감정이입해서 미워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웃고 있으면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 열받게 하더니 그러니까 쇼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다 뭐 여야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는 막 형님하고 앞에서는 점심에 국회에서 싸우고 저녁에선 둘이 술 먹고 친구하면서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끼리만 몰입해서 바보 된 거 아니냐. 저는 그 분노 포인트가 여기 있다 보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우리 사회를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같이 맞서고 그렇게 싸워왔는데 정작 이 모든 건 마치 어떤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뭔가 그냥 나는 이 사람들을 뽑아준 사람으로서 역할만 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역할도 못했다 생각하면, 그러면 결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 그냥 투표만 해 나한테,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너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치를 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 봅니다. 꼬집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낙연 캠프에 이제 우리 배재정 전 의원님, 신경민 전 의원님, 이 정운현 그 기자, 이 세 분이 심하시잖아요. 현역 의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느끼는 상실, 배지를 떨어진 상실감. 또는 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와 함께 흔히 하는 이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내 정치적 미래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라는 하는 우려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낙연 캠프에서 이거 너무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런 분들 제법 있대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본인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 그러니까 설사 내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시발점은 저는 그렇게 봐요. 내 지지율이 40%까지 나왔을 때에 대한 기억이 너무 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를 하면 상대방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올라가 본 사람만이 느끼는 그러니까 현실 부정의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기고 있는,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후보를 악인화 시키면 국민들이 알아줄 거야라고 하는 정말 정치인들만 알고 있는 착각. 여기 계속 작동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윤영찬 의원을 특정해서 이렇게 그 비판을 했던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섭섭한 거죠. 섭섭한 거죠. 뭐 본인은 그 당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거나 그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사람이 거짓말을 갖고 와서 공격을 하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 후보 자체가, 그것도 1위 후보가 직접 나설 정도 되면 네거티브 이제 뭐랄까 아주 피크점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남 중원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성남시장을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 법적 소송 당시에 응원하는 그런 활동도 하셨다고 하는 분이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정치가 참 이런 건가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지막 아니야. 노무현 전 대통령께도 품격 타령했던 사람 되게 많잖아요. 학력 따지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대 스카이 중에서도 서울대 출신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같은 당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절대 인정할 수 없었겠죠. 왜냐면 내가 이들보다 부족한 게 뭐라고. 근데 약간 비슷한 관점으로 이재명 지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줄이었고
이 사람 완전 아웃사이더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전에 정치 풍토였다면은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르고 하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많이 근접해가고 있는 오늘날 과연 그게 먹힐까?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감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방송에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것 중에 하나를 좀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그러니까 비서죠. 비서가 하는 일종의 심리적 갑질 이런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대한미디어 한다고 해서 지상파 언론이 우리한테 받는 질투심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쪽이 더 스펙이 빵빵해. 그 출연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어떤 구조가 근데 얘네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낙연과 이재명의 위치랑 좀 비슷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랄까 자기 스펙이 굉장히 빵빵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우리 정도 방송이 되면 그들이 출연 요청을 하지 우리가 출연 요청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쪽에는 보좌관만 생각이 다른 거야. 야, 우리 의원님 모시겠다고? 뭐 계속해서 막 갑질하는 거예요. 뭔가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근데 갑질하는 본인과 그 섭외에 관련된 담당자가 또 스펙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나아. 이런 거죠, 이런 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되게 웃기고 막 유치해 보이는 건데 그들이 생각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호가호위 하는 거예요. 자기 국회의원 등에 쥐고 보좌관이 갑질하는 이런 경우는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난 심리학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게 우리 박진영 우리 교수처럼 몸에 배어인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안 되는 정치인들이 또는 그 보좌관들이 일부 있어요. 요즘 근데 이게 시대 상황에 좀 변한 것 같아요. 옛날 정치인들은 오히려 보좌관들 보고 무슨 김동지, 박동지 뭐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이게 흔히 내가 고용하는 사람 이런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경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대개 전문가들의 예상은 충청에서 끝난다. 충청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아니라 결과물이 지금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나오면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충청에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 예, 아니 새로운 시각이었죠. 이유는요? 늘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9월 12일 날 그 1차 슈퍼위크 70만 선거인단 오픈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강원도도 있고 대구도 있습니다만 9월 25일 날 광주 전남 권리당원 약 한 13만 명 될 겁니다. 이 두 군데 오픈해야지 이제는 결론 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 구조가 충청도 중립지대로부터 충청도라고 특정 지역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작된 측면도 있죠. 중립지대하고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뭐 이렇게 갔다가 광주 전라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열판이 안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재명 지사한테 절대적 유리한 지역이 남아 있거든요. 인구도 제일 많고. 이런 거죠. 이제 충청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저는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당원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으로 들어온 당원이에요. 이분들은 지역위원회나 뭐 국회의원 오다 이런 거 크게 안 먹혀요. 그냥 이 흔한 전국적인 여론 흐르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가 가지는 당내에 약간의 좀 특성이 있어요. 이 약간의 보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원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1등 후보가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정세균 후보가 여론조사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1등 후보가 저는 50%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예측합니다. 아마 4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9% 정도? 쪼는 맛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거기에 이제 충청이 7만이에요. 7만이고 대구 경북이 15만, 강원이 대구 경북이 15,000, 강원이 15,000 합쳐서 10만입니다. 10만을 지역 권리당원 10만을 오픈하고 난 뒤에 70만 명의 선거인단을 오픈합니다. 70만 명의 선거인단에서 투표율이 절반만 돼도 35만이에요. 그럼 앞에 숫자보다 3배가 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오픈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네거티브 전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역대급으로 보기 힘든 네거티브인 게 이 네거티브는 원당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크거든요. 근데 그 파급력이라는 게
네거티브를 당하는 쪽이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태도 때문에 이제 실망하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 이 네거티브전이 줄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봐요? 본선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를 했다. 경선에 별 영향가 없는 네거티브를 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선에 영향을 준 공격 잘한 네거티브 딱 두 개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한 2004년 탄핵 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 백제 발언했던 거. 요거는 당내 경선용으로서 굉장히 잘한 네거티브입니다. 잘한 네거티브입니다. 근데 요 두 개가 본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이 친노라고 하는 우리의 정통성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정통성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자가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의미 있는 네거티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내부의 이야기의 정체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신 우리 편이야? 진짜 우리 편이야? 우리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선에 후보가 됐을 때는 이거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경선에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나머지 이 자잘구리한 흔히 하는 의혹들 이런 것들은 경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당내 후보를 뽑을 때는 과연 우리 후보가 누구인가, 본선에 이길 후보가 누구인가 이걸 뽑죠. 우리 내부의 과도한 어떤 이 결벽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이 근데 본선에 가면은 상대의 공격 빌미가 돼서 굉장히 나쁘게 그렇죠.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네거티브는 경선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쓸데없는 네거티브다.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제 조선일보가 조국 장관이 윤석열할 때 당할 때 진중권도 그렇게 말했어. 같은 그런 원리로 작동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니들 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면서 그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는. 심지어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고발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진짜로. 법적으로 완전 아웃시킬 정도 아니면은 이념 정체성을 걸고 넘어져야지 이게 흔히 출렁출렁하죠. 이게 지지자는 어디까지 가냐면 야 그러면 이낙연은 깨끗해?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돼서 윤석열 안 보여 이 타이밍에는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나 안 찍을래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걱정은 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후보님이나 정세균 후보님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은 그대로 올 수밖에 없다. 왜?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당분간.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이제 선대위원장 등을 맡게 된다면 맡게 되시겠죠. 네. 똥파리들은 또 버리겠네요. 왜냐하면 그 똥파리라고 하는 그 주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재명이 싫어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참칭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야, 저거 찜 묻었다고 그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소수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줄어들면서 별 의미 없는 세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공개적으로 선동할 수 있는 세력은 끝난다. 뭐 이런 상황까지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충청권에서는 대세가 결정나지 않을 거다. 네네. 아, 뭐 믿어야죠 뭐. 이 바닥 최고의 제가 항상 정봉주원을 천재라 그러는데 박진영이 천재예요. 아니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경선 룰을 많이 짜봐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 페이스북 아마 이걸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박진영 검색해서 페이스북을 가보시면 그 글의 깊이가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자주 읽는데 되게 그래서 한번 연락도 직접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뵙고 싶다고 조언 구하고 싶다고. 2007년도에 경선 룰을 제가 짰어요. 경선 룰을 짰고 그 당시에 뭐 다 실명 공개할게요. 저기 손학규 대리인 정봉주 그다음에 정동영 대리인 정대영 뭐 이런 분들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가 이제 룰 이게 정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기지만 네. 그걸로 결정되지는 않을 거다. 예, 충청권에서 결정하면 너무 재미없죠. 그러면은 이게 호남 갈 때까지는 네거티브가 계속되겠네요. 그렇겠죠. 네. 지겹다 진짜. 왜냐면은 그 12일 날 슈퍼위크에서 1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호남까지는 가봐야지. 광주까지 가봐야지. 이게 이제 우리 정서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진짜 흐름 잘못 탔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민심에 부합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 결정적으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냐면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다 와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떤 개혁 성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은 국민의힘 정도의 부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득권을 혁파하는 것, 소위 말하면 개혁의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협치 모드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지층은 싫어합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후보,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하다. 네.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가라. 뭐 이제 흔히 하는 이 선거의 기본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10월 10일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뭐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네. 10월 10일까지는 그 꼴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40일 남았네요. 저 10월 10일까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정 시점에 가면 그게 이제 9월 25일 되면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나오고 있는 이건 네거티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뛰쳐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이 정치인, 특히 정치인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주장했던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부딪히고 소위 이제 쌩까이면 기분 나빠서 안 나가는 상태. 캠프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절로 자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뭐 이낙연계라고 계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정치권에서 계보라고 하는 것은 공천을 줘봐야지 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계보라는 이 그룹을 볼 수 있는 건 정세균 대표 계보 정도지 나머지는 이제 공천에 이게 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최근에 이제 호감도에 의해서 또는 그 본선 가능성에 의해서 모인 이 그룹들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가 대표일 때 인연이 쌓았던 사람들 주로.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언론인들이 많죠. 언론인들이. 소위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이 사람들이 가져간 측면이 좀 있어요. 언론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좀 많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근데 친문들은 제3지대에서 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선택 유보 비슷하게 그렇게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친문은 이낙연을 지지하고 비문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거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항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YTN인가 어디서 그런 뉴스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 그 김광진 전 비서관이 지금 이낙연 캠프에 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을 그었죠. 문재인 대통령 뜻과는 별개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기도 그렇죠. 했었고 실제로 주위에 좀 친문 정치인 분들도 제일 우려하는 게 원팀으로 해서 이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뭐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간만 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뭐 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다만 넘어올 때 그 지지자들의 아픔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댓글 달고 아니면 커뮤니티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강성 지지층 그리고 일부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내부에. 물론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상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원도 가장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닙니까? 잘한다고 칭찬하고 돈줄 내고 할 때도 적극적 의사표현하는 분들인데 뭔가 분리할 때는 이들은 강성이니까 너무 고려할 필요 없어라고 배제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주제의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될 확률 숫자로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현실적 1위니까. 얘기 저 먼저 할까요? 총대 매봐요. 저는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100? 네. 100%? 네. 예외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와, 제가 99.9%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는 박진영 교수의 말이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100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 현상이에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청년다워서 그런 거야. 미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건 비슷해요. 뭐냐면 이재명은 완벽해. 문재인 대통령은 완벽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재명 지사님이 100만큼 완벽하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 문재인 아니, 대통령도 그렇고. 맥락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은 네네. 100이라고 확정 지어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90% 이상은 되겠죠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죠. 네. 어쨌건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죠. 예. 이것도 대세 썰림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몰아주자는 측면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개혁 성향을 그대로 베끼고 뭐 어때 좀 베끼면 어때? 베끼고 나는 이재명보다 더 안정감 있어. 그리고 나는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1등을 달리더라도 내가 품을게.
그런 스탠스였다면 훨씬 지지율이 많이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실 분이 아닌데 저분은 하는 게 찌질하네? 이렇게 되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경선을 가면서 우리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역별 경선을 가면서 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밴드웨건 현상이 이 1위를 중심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기타 후보들은 더 군소 후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생기죠. 네. 나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후보들의 순위가 있어요.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이게 뭐 저기 꼴찌권에 있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순위가 그대로 전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의외 인물이 하나 조금 순위가 튈 수는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 될 확률 90% 이상 이렇게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예.